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어제 저희 딸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코로나는 따뜻한 걸 좋아해요? 추운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러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름에 굉장히 방역과 함께 코로나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됐다가 이제 다시 겨울철이 되면서 또 올라온 양상을 보면서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적으로 겨울을 더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희 딸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알아들었을지를 모르겠어요. 오늘은 가와사키병, 그리고 가와사키랑 더불어서 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기관염증 증후군. 그래서 조금 아이들한테서 조금 핫 이슈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지만 잘 아직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은 백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싱글 스트랜드의 RNA를 자기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고요. 이러한 것에 기반을 해서 어쨌든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중국이랑 미국이, 이거는 1월 3일 자료기는 하지만 선두를 조금 많이 맡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자료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맞고 있는 백신이 뭔지, 요거는 오늘 제가 미국 CDC에 들어가서 봤는데 화이자 제품을 지금 가장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는 모더나 제품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지금 가장 많이 맞고 있고, 일부 한 5,000건 정도는 아직은 어디 건지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백신이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누구한테 먼저 맞출지를 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런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린이 괴질, 가와사키. 그래서 뭐 미국에서 괴질이 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서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규현아, 너 괴질이 돈다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때 같이 얘기가 많이 됐던 게 가와사키 병이고요. 가와사키 병은, 가와사키 하면은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가와사키가 굉장히 일본에서 김씨나 뭐 이런 식으로 꽤 흔한 성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 가와사키 같은 병이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가와사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가와사키 병이라는 걸 처음 이제 정립을 하신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열이 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어떠한 질환을 묶어서 가와사키 신드롬, 가와사키 디시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이랑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코로나랑 연관 있는 아이들이 꼭 가와사키 같은 양상이 보였다. 그래서 이게 한참 봄, 여름 이때 문제가 됐었고 얘기가 계속 됐었고, 우리나라에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있냐 없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레이나님, 크롱프렌즈님 안녕하세요. 크롱프렌즈님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때 부성애가 강하시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저희 남편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부성애가 강한 아빠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5년 전에 저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제 5년 전인데 90세 중반, 초중반이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아침부터 저녁, 오후 늦게까지 모든 학회를 앉아서 듣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학자가 되는 거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거가 먼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우리 계속 개발 중이고 또 이미 개발이 됐고 연구 중에 있는 백신들을 크게 나누면 이제 코로나 백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네틱 백신.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DNA나 RNA를 우리 몸에 넣어줘서 세포 안에서 이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핵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mRNA,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 벡터 백신. 그래서 앞에서 제네틱 백신은 이 유전자 정보를 지질 어떠한 캡슐 안에 잘 포장을 해서 집어넣는 형식이라면 바이럴 벡터는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감염을 시켜주는 거죠. 이 유전체를. 그래서 그 유전체를 우리 몸 안에 넣어줘서 그 유전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러한 방법은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제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이전에도 이제 열도 많이 일으키고 목도 퉁퉁 붓는 눈곱 끼는 바이러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바이러스에서 이제 자기가 혼재 복제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뺀 자동차 껍데기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유전체를 넣어서 주사를 주면 얘네들이 우리 세포를 감염시켜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틴 베이스드 백신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꼭 같이 짝꿍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파이크가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 수용체와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면역 작용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에 항체를 만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를 보고도 내가 아는 애야. 그리고 딱 잡아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백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 자체를 이제 감염력이 없게, 그러니까 독소가 없고 착한 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아이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이제 살아있는 애는 아니고 이제 뭐 변형을 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나쁜 아이는 아닌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줘서 면역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김미화님, 랭커1님, 안녕하세요. 정말 모두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마리님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네틱 백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자 정보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신저 RNA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처럼 DNA에서 다시 RNA 정보를 만들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RNA의 전 단계인 DNA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요. 바이러스는 껍데기가 세포는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커서가 안 되는구나. RNA 바이러스를 이렇게 캡슐 안에 잘 포장을 해서 우리 몸에 넣어줘요. 근데 이 RNA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스파이크 프로테인,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질층 캡슐에 넣어서 주면은 얘가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요.
요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그때 말씀 주셨던 리보솜이라는 친구가 RNA를 가지고 이제 막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과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서 스파이크를 만들면 얘가 이제 다시 요 세포 겉에 표면에 이렇게 보여져요.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조각들이 항체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표현이 돼서 이제 얘네들로 하여금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AP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항원을 이제 제시해주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는 우리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우리 몸이 아닌 다른 것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얘 나쁜 애예요 라고 해서 잡아서 군인 역할을 하는 T세포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 있으면 다 잡으세요 라고 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역세포인데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일부 조각들을 이 APC라는 애가 확 잡아 먹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 있으면 다 잡아주세요. 얘는 나쁜 애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T세포가 이거를 인식을 해서 막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얘가 이제는 B세포한테 보여줘요. 이런 애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어. B세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얘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백신을 여러 번 맞는 이유는 이렇게 T세포가 B세포한테까지 확실하게 얘네들은 다 나쁜 애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과정을 만들어서 B세포가 그 나쁜 아이를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B세포까지 다 전달이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그런 친구가 들어오면 얘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걔네들과 싸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용뿐만이 아니라 T세포는 B세포한테도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T세포가 자기가 직접 이게 있는 세포들을 죽이는 역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T세포가 B세포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T세포가 직접 공격하는 역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가장 지금 많이 알고 계신 게, 이런 RNA 바이러스는 화이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 이 두 회사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저희 이번에 독감 백신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잘 보관을 해야 됐었는데, 예를 들면은 쿠팡에서 또는 마켓컬리에서 새벽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일반 택배 배송을 한 거죠, 백신을. 그래서 그 백신들을 굉장히 많은 양들을 쓰지 못하고 일부를 폐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하 70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온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기 때문에 보관 이동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도 지금 이 화이자 백신을 이동하다가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95%의 효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이자는 일단은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효능이 어쨌든 95%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미국에서 지금 맞고 있고요.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랜드 해가지고 승인이 정식으로 난 국가들이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응급 사용을 허가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에서도 맞고 있고, 칠레, 아르헨티나, 요런 유럽 국가들, 사우디, 요 초록색은 사우디인데, 요런 나라들에서 현재 예방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대를 맞아야 돼요. 사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맞춰서 면역 반응이 확실히 B세포한테까지 잘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3주 간격을 띄고 2대를 맞도록 돼 있습니다. 16세 이상에서 허가가 나 있어요. 왜 16세 이상이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인에 비해서 무증상 감염도 많고,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 작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로 IRB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이 실험을 해도 되는지 마는지 이제 윤리적인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IRB를 과연 우리가 막 신생아 또는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16세 이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코로나 주사들이 인디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더나도 들어보셨죠? 모더나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신저 RNA를 캡슐에 싸고 있는 예방주사예요. 그래도 화이자 거보다는 조금 덜 낮은 온도죠. 영하 20도의 냉동고에 보관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것도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95%고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현재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에서 응급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EU 국가들에서도 일부 승인을 받아서 응급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소아 감염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모더나 거를 접종을 했다고 작년 말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맞고 뭐 불나는 느낌, 아무런 느낌 없이 맨날 독감 주사 맞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도 앞에서 말씀드린 화이자처럼 2대를 맞아야 되고요. 요거는 대신에 4주, 48주 간격을 두고 맞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16세 이상에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어요. 크롬프렌즈님 감사합니다. 머리 잘랐어요. 너무 길어서 한번 좀 이미지 변신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를 벡터로 쓰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달을 하게 만드는, 특히 아데노바이러스 베이스드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아데노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그때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그 전주에 유행했던 바이러스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아데노바이러스가 거의 10% 가까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열이 나고 목이 아파요. 그리고 목에 곱이 낀다 그러죠. 하얗게 이렇게 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목이 아파서 뭘 잘 못 먹고, 제가 유일하게 아이스크림 드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몇 안 되는 바이러스 감염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요즘 아이들 중에 고열이 난다거나 목이 아프고 하는 경우에서는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코로나 아니야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저 고등학교 친구도 지난주에 오랜만에 연락을 왔는데 아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열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떨어뜨린지 저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이라고 제 개인 채널에 가시면 요 열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제 나름의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데노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지만 이 무서운 아이를 그냥 지금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좀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는, 바이러스는 원래 세포에 들어와서 자기를 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 복제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택시 역할만 해, 이동 역할만 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요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이렇게 DNA 유전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이 DNA는 역시 앞에 RNA처럼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몸에 넣으면 얘가 우리 몸에 세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껍데기들을 벗고 여기 세포 핵 안에서 이제 RNA가 이제 단백질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DNA를 이 안에 벗어놓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DNA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신저 RNA를 다시 만들고, 그럼으로써 메신저 RNA가 다시 일련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말씀드렸던 항원 제시 세포 APC가 다시 얘네들을 삼켜서 T셀 얘 좀 어떻게 좀 해줘, T셀한테도 이르고, 또 이 T셀이 결국에는 B셀이랑 만나서 면역 작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얘네가 T셀을 직접
경찰로 써서 얘네들이 직접 또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요 뒷부분은 비슷해요. 그래서 고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아까는 RNA였다면 이번에는 DNA를 아데노바이러스가 가지고 이동을 하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라고 알려져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것입니다. 옥스포드랑 같이 개발을 했는데, 효과가 이게 지금 얘기가 좀 많은 게, 영국에서 실험을 하던 와중에 실험을 하던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접종을 100%의 양을 썼다면 2차 접종을 했을 때 반 용량을 써서 일부 실험을 한 거예요. 실수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용량을 오히려 2차에서 줄여서 주사를 한 군에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100%의 양을 맞은 군에서는 62%의 효능을 보였다면, 첫 번째는 100%를 맞고 두 번째에서 반으로 깎인 것을 맞았을 때는 90%의 이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두 번째 양을 줄였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효능이 더 많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중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요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 얘기가 들리면 같이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번 맞추고요. 48일 간격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코비드 실드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에서는 뭐 인도에서 뭐 시럼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보시면 아직은 응급 승인만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제품이 완전히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응급 승인을 받은 나라들이 여기 있고, 아르헨티나, 그다음 멕시코,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인도에서 현재 응급 승인을 받아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백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아데노 바이러스가 유전체를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백신인데, 러시아의 이 스푸팅크라는 주사와 옥스포드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공동 개발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 결과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맞는 나라에서는 이걸 베이스로 혹시 뭐 나중에 러시아 거를 2차로 쓰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효능은 91%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에서 현재 접종을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일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즈, 저희가 보통 샴푸나 로션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여기 존슨앤존슨즈 지금 백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인데요. 요거는 뭐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할 경우에서는 2년까지 보관을 할 수 있고, 2에서 8도 냉장 보관을 할 경우에서는 3개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여태까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백신이랑 다르게 싱글 도즈, 그러니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방주사 단계를 한 번과 두 번 맞는 거는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을 맞을 거를 다음번을 기억을 하고 가서 맞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으로도 끝날 수 있다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임상 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 효능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아서 이 결과도 혹시 나오면 나중에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상 레포트가 이제 2월 달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응급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크롱프렌즈님, 존슨앤존슨즈 백신은 저도 잘 몰랐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있는 외국인 진료소에서 많은 미국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알게 됐어요. 마리님, 존슨앤존슨즈 로션 안 좋다고 하던데 코로나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존슨앤존슨즈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샴푸, 로션뿐만이 아니라 백신, 그리고 다른 약들도 하고 있어서 아마
저도 이러한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 백신 한번 덤비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덩치가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입맛을 다시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백신이에요. 요거는 노바박스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에서 개발이 됐고, 아직까지는 문헌이 나오지가 않아서 효능이 몇 프로인지는 저희가 몰라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이제 2에서 8도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대를 맞고 3주 간격으로 2대를 맞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DNA를 이것도 역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랑 비슷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바큘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 나방의 세포에 감염을 시켜요. 나방의 세포에 감염을 시키면 역시 리보점이 붙어서 열심히 스파이크 단백질 3개를 만들어내고 이제 요거를 요렇게 스파이크처럼 만드는데요. 이 단백질이 저희가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트라이메릭 F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방의 몸에서 요렇게 이제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랑 스파이크 단백질이랑 비슷하게 생긴 요 녀석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캡슐에 넣어서 예방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노 파티클들 아까 그 앞에서 나방 세포들이 만들어낸 이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항원 제시 세포가 오는 거죠. 새로운 애가 왔어. 얘 나쁜 애인가 봐. 와서 얘를 먹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T세포한테 보여주죠. 이런 애가 왔어, 나한테. 그렇게 되면은 이 T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 가지 면역 작용을 일으켜서 요렇게 생긴 애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단백질을 넣었지만 우리 몸에서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단백질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요 단백질에 대한 예방주사가 지금 영국에서 연구 중에 있고 아마 요거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활성화시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베타 프로피올락톤이라는 물질을 처리를 해주면 이제 막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이 RNA 모양도 막 변형이 되고 그래서 비실비실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해주면 어쨌든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있기 때문에 역시 항원 제시세포가 얘를 먹어서 T세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코로나 바이러스 먹었다? 얘 오면은 다 없애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원리의 예방주사들이 현재 연구가 진행되거나 이미 연구가 끝나서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가지고 백신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다 없다 뭐 3일 만에 죽었다 3시간 만에 죽었다 근데 우리 이번에 독감 주사를 맞았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것이 100% 안전합니다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태까지 안전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맞고 있는 많은 예방주사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독감 주사 맞고 아나필락시스 와서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고 뭐 폐렴구균 주사 맞고 고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모든 예방주사는 100% 안전하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주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응급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만든 이 백신은 다른 거랑 똑같이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직 아무도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많은 단계들을 거쳐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맞아야 되겠죠. 오늘 뉴스에서는 뭐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 백신 맞은 그 증이 있는 사람은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비활성 코로나를 가지고 만든 백신은 뭐 시노팜 백신이 있고요.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중국에서 한 백신 연구에는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문이 제출된 게 없어요. 효능이 약 8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3주 간격으로 2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우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도 코로나 박이라고 얘기를 해서 연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터키에서는 효능이 91%다. 브라질에서는 78%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발표는 안 됐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63%다. 효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계속 나오는 문헌들을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 위주로 맞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백신을 굉장히 많이 접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중국에 사는데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나 봐요. 카더라 얘기가 많아서 백신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나라에서 핫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박신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사용하고 지금 승인이 연구가 되고 있는 백신도 있고요. 역시 2번 맞아야 되고요. 인도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은 없나요? 아무리 아이들이 덜 걸린다고 하지만 안 걸리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아이들이 걸려서 사망 케이스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저질환, 그러니까 뭐 천식을 앓았다거나 어떠한 콩팥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친구들의 일부는 중환자실도 들어갔다 나왔고 아주 적은 숫자지만 사망 케이스도 있다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서 찾아봤더니 모더나에서 현재 이것도 어린 나이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12에서 17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용량을 좀 줄여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2상, 3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6월 달에 연구가 끝난다고 해요. 내년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제가 열린 눈으로 보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렇게 많은 예방주사들이 여러 병원들에서 현재 뭐 1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데이터들이 나오는 대로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요거 진행을 했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데이터도 또 좋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 강국이잖아요.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 나라에서 이런 회사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백신 나와서 잘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백신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서 이제 R0값 재생산 지수도 말씀을 드렸었고 얘네가 변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감염력 자체는 높아지지만 치명도는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 CDC 파우치 아시잖아요. 그분 말씀으로는 치명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영국에서 자체로 한 연구에서는 이전 변이가 아니었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000명당 약 10명 정도의 노인이 사망을 했다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000명당 13명에서 조금 더 치명도가 약간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나면 치명도가 낮아졌던 게 일반화된 지식이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요 새로 나온 변이들에 대해서는 브라질 발이든 뭐 영국 발이든 남아공 발이든 조금 치명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금년도에는 영국발 변이종이 주된 종이 아닐까 이런 전망도 내세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달에
가와사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가와사키 질환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흔치 않은 현상들을 미국에서 갑자기 보게 되니까 이거 괴질이다, 코로나 괴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와사키가 조금 화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서 이 이상한 병이 뭐냐, 이거 무슨 괴질 아니냐 얘기가 나왔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전에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와사키 병은 무엇일까요? 가와사키 병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가와사키라는 일본의 소아과 선생님이 60년도 후반에 자기 환자들을 봤는데 애가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떨어지지 않는데 뭔가 애가 벌개지다가 저절로 좋아지더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심장에 조금 이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69년에 처음 발표를 하고 70년도가 돼서 이러한 환자들을 몇을 모아서 당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와사키 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은 급성으로 오는 혈관의 염증이고요. 아무런 치료가 없이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없이 열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는 이제 선천성 심장질환은 이제 많이 구멍이 나 있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또는 이제 혈관들이 조금 잘못 연결이 됐거나. 하지만 후천적으로 오는 심장질환 중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흔한 건 이 가와사키 병의 합병증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다른 병들처럼 어떠한 피검사 수치에 뭐가 올라가면 진단을 한다던가 무슨 균이 나온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60년 후반 70년도에 가와사키 선생님이 발견한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1번은 가장 중요한 건 열이 나야 돼요. 5일 이상. 5일 이상의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열이 5일 이상 가는 병들이 많이 없거든요. 수족구병 또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아데노바이러스 때문에는 열이 좀 오래 갈 수 있는데 다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는 5일 이상 열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열이 5일 이상 막 나요. 그런데 아이를 봤더니 눈이 이렇게 새빨개요. 눈이 충혈이 되는 건데 저희가 피곤해서 눈이 충혈되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혈관의 염증이고 안구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눈이 벌개져서 오는데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눈이 토끼 눈처럼 벌개져서 와요. 근데 눈곱이 끼지 않아요. 아데노바이러스도 감염이 되면 열이 펄펄 끓으면서 눈이 빨개지는데 차이점은 눈곱이 엄청나게 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썹을 다 붙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가와사키와 그렇지 않은 아데노바이러스를 감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입술과 혀가 빨개져요. 그래서 저희가 딸기혀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도 스트로베리 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혀가 이렇게 새빨갛게 되고 입술도 새빨개져요. 그리고 이런 데가 다 갈라져요. 트고 이런 입술을 보이게 되는데 성홍열이라고 열이 또 많이 나면서 세균에 의한 질환인데 아이가 몸에 발진이 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혀가 하얀 딸기가 돼요. 요즘 하얀 딸기도 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빨간 딸기는 가와사키 병이고 이렇게 화이트 스트로베리 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하얀 혀는 가와사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성형열의 진단 기준인데 어쨌든 눈이 빨개지고 혀와 입술이 빨개지고 두 가지 됐죠? 세 번째는 이런데 목을 만져보면 임파선이 부어요. 임파선염이 생기는데 아주 많이 커지지는 않거든요. 임파선염은 아이들이 이렇게 만지면 많이 아파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세균 감염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임파선이 붓는 경우에서는 만지면 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와사키에서는 만져도 많이 아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눈, 입, 그 다음에 목에 임파선 붙는 거. 그 다음에는 피부 발진이에요. 얼룩덜룩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여기 이런 사타구니도 좀 빨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문을 보면은 항문이 한 3, 4일 지나면 이렇게 벗겨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부 발진.
김미진님, 가와사키 병이 무섭죠. 근데 혓바닥이 안 아파요, 애들이. 혓바닥이 아프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보통 만 2세 이하에서는 BCG를 맞은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빨갛게 되느냐, 3세에서 5세 사이 조금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가와사키 환자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안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빨개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저도 이렇하더라라는 하나의 설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히는 원인을 저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전자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피부 병변들에 의해서 진단이 되고, 안타깝게 BCG는 굉장히 빨개지지만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강대국은 BCG를 맞지 않아요. 미국은 BCG를 맞지 않아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BCG 맞은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단 기준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손끝, 발가락 끝 이렇게 빨개지고 아급성기가 되면 이렇게 벗겨져요. 그래서 가끔 입원한 친구들 보면 이걸 다 벗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역시나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중에 4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와사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0200 미니님, 눈곱은 아닙니다. 눈곱 없는 눈 빨개지는 거. 눈곱은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왜 생기나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17.2명. 요거는 제가 이제 참여를 한 논문에서 발표한 수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예요. 1등은 일본, 2등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생기느냐는 아직 잘 몰라요. 보통 감기가 걸리고 나서 이러한 가와사키로 이행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감염이 연관이 돼 있을 거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성흉열이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랑 양상이 좀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감염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를 하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해서 면역이 너무 과해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들이 얘기해요. 가와사키 엄마들이, 병 걸린 엄마들이 이거 홍삼 주면 안 될까요? 면역이 너무 약해서 걸린 거 아닌가요? 오히려 면역이 너무 과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면역 반응보다 과한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가 생긴다. 왜냐하면 엄마의 항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 6개월 이하나 이제 모든 면역이 갖춰진 만 6세 이상에서는 잘 안 생겨요.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성인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뭔가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 한국에서 많고, 재미난 사실은 일본에서의 유병률과 하와이에 되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하와이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서의 유병률이 일본의 유병률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디 사느냐보단 일본 사람이라는 것이 더 유병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게 이제 60년대, 70년도에 이 병이 진단됐던 엄마들, 아빠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는 가와사키에 걸려서 오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면역, 유전 이 3가지 학설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전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어떤 아이들이 감염에 의해서 이 면역작용들이 활성화가 돼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저는 드립니다. 마리유님, 알러지, 아토피, 가와사키랑 관련이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알러지, 아토피랑 100% 관련이 있다고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가와사키 병이라든지 알러지, 아토피는 감염이랑은 다른 이쪽 면역 쪽 반응이 과해져서 나오는 어떠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랑 조금 비슷한 면이, 좀 뻘개지는 것은 비슷한데
아토피인 친구들이랑은 이제 열이 난다거나 다른 임상 양상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굉장히 오래 나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아토피랑은 아주 임상 양상이 겹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아스피린이랑 면역 글로불린으로 대부분 잘 치료가 되지만 가끔 가다가 며칠 안에 열이 떨어지다가 다시 나는 경우 또는 그 친구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아스피린 면역 글로불린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인플렉시맙이라고 관절염 치료에 쓰는 굉장히 비싼 주사를 쓰는데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김동수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기로 MTX라고 항암제의 일종인데 이제 T세포의 여러 가지 면역 작용을 좀 가라앉혀 주는데 이러한 약을 아주 소량을 썼더니 뭐 굉장히 적은 비용 몇십 원을 가지고 부작용 하나 없이 굉장히 잘 치료가 되는 것으로 논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세브란스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 MTX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어쨌든 재발이 되면은 쓰고 있고 합병증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관상동맥이 커져요.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요거는 굉장히 제가 극단적인 사진을 좀 잘 보이시라고 가지고 온 거고 대부분에서는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해줄 건 없고 아스피린을 조금 길게 먹어서 여기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합병증은 이렇게 쓸개주머니에 물이 차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해줄 게 없고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물이 다 빠져서 요거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러면 이거랑 헷갈렸던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뭐냐? 영어로 멀티시스템, 다기관 인플라메이터리 염증 신드롬 증후군인데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 19세 어린이 중에서 38도 이상 열이 나는데 염증이 몸에 있고 그 다음에 다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일련의 장기들이 모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폐, 호흡기 아니면 소화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들, 2개 이상의 기관들이 침범이 됐을 때 그리고 입원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중증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에 감염이 증가가 있거나 발병되기 4주 전 이내에 코로나19에 노출력이 있는 경우로 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서 발생이 보고 건수가 10월에 2케이스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막 늘기 시작했던 4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외국처럼 기간을 살펴보면 4월 달에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크게 외국보다는 조금 의미가 적지 않을까라고 소아 감염 선생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원인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상면역 반응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코로나 감염됐다 회복된 2, 4주 이후에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증상들이 막 애가 눈이 빨개지고 피부가 발진이 나고 그래서 외국에서 보기에는 가와사키병이랑 뭔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논문들에서 살펴보면 가와사키병보다 훨씬 증상이 심각하고 아까 제가 가와사키병은 6세 미만에서 많다고 그랬잖아요. 10대에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2개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치료는 상대적으로 잘 되고 가와사키 병처럼 비슷하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항염증 제제들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모든 병에 대해서 모르는 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케이스 우리나라에서 확진이 됐지만 이 친구들 다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됐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혹시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데 뭔가 애가 벌게지는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가까운 소아과 또는 1339 그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셔서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너무 내용이 길었죠. 그래서 질문을 좀 빨리 보면 민채블리님 30대 초반 여성인데 면역이 좋으시면
꼭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우선순위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에게 먼저 줄 거냐 아직 얘기가 많기 때문에 면역을 계속 잘 유지하시고 잘 드시고 개인 방역 수칙 지키시면서 조금 백신 추세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러면 홀리킴님 DNA 백신인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DNA를 아데노바이러스가 가지고 가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DNA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시죠. 왜냐하면 D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영광님, 코로나 백신 올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 그리고 누구부터 맞추냐가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마리우아님, 알러지, 아토피, 피부 건조증 8살 여아가 있는데 열이 참 많아요. 맞아요. 보통 보면 아토피 친구들이 열이 좀 우리가 한방에서 얘기하는 좀 열이 속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한방에서도 아토피 치료를 열을 없애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도 너무 많고 또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제가 한의사 선생님이랑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부 건조증 로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재밌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에 또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밌는 시간이셨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한 주 날씨가 또 다시 살짝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